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내 배우자가 알고 보니 불륜을 하고 있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당연히 화가 나고 모든 걸 다 잃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불륜은 요즘 시대에는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국내 성인 남녀 2,090명을 대상으로 불륜에 관한 통계 조사를 했는데 남성 응답자의 50.8%가 불륜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여성 응답자의 9.3%가 불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불륜 경험 수치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돈을 주고 하는 성매 X 또한 불륜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성의 불륜 경험 비율이 생각보다 낮아서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서 들은 유부녀들의 불륜에 대한 이야기들만 해도 한 트럭이거든요. 어쨌든 여성의 9% 이상은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니까 이 여성들이 어디서 불륜을 저지르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유부녀들의 의외의 불륜 장소 6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에서 유부녀들의 불륜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마트 주차장에서 유부녀들이 어떻게 바람을 피우는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녀는 우선 크독 오픈 채팅방을 통해 장을 보는 시간대인 낮 12시 1시 사이에 볼 수 있는 남자를 찾습니다. 그 다음 마트에 주차를 해놓고 불륜남의 차로 갈아타 모트로 바로 가는 거죠. 심지어 불륜남을 만나는 동안 남편에게 전화가 와도 들키지 않도록 불륜남에게 마트 소리 어플을 설치하게 했다고 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힐까 두려워 불륜남과의 만남은 딱 30분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마트로 와서 장을 보는 업무도 놓치지 않는 철두철미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런 불륜 행각을 남편에게 걸리게 되면 당신의 아내로 그리고 애들 엄마로 완벽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며 24시간 중 딱 30분만 나를 위해 쓴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유부녀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말 불륜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온라인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한 유부녀들의 불륜 행각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의 기혼이라고 검색하기만 해도 수십 개의 오픈 채팅방이 있다고 하죠. 심지어 이곳에 들어가려면 유부녀 인증을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미혼 여자나 미혼 남자는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을 보면 여성 환영, 남성 마감 이런 문구를 달며 남녀의 수를 맞춰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눈 맞으면 1대1로 대화를 한 다음 만남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이들은 불륜을 목적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오픈 채팅에서 만나면 장소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모티이든 차 안이든 상대방의 집이든 어디든 만나곤 하죠. 혹시라도 내 배우자가 오픈 채팅을 하고 있다면 정말 강하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배드민턴 동호회. 최근 이곳저곳 동호회를 많이 다녀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불륜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등산은 매일 하기 힘들지만 배드민턴은 1시간의 여유 시간만 있어도 매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은 남녀가 함께하는 복식으로 경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운동하는 사람들과 부부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운동도 하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이미 볼 것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과거에 바람을 피우고 지금은 또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의 주연령대가 4,060대라고 합니다. 자식들을 다 키우고 즐길 거리가 부족한 중년 여성들이 건강도 챙길 겸 시작했다가 욕구까지 채우는 모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 등산로 입구. 네 번째는 유부녀들의 불륜 성지라 불리는 등산로 입구입니다. 사실 등산로 입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불륜 장소입니다. 중장년의 취미생활 1위가 등산이기 때문이죠. 중장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니 당연히 불륜 또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엔 정말 등산만을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등산만 하기엔 뭔가 아쉽고 허전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등산을 하는 남녀는 서로 이야기를 하며
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산을 내려와서는 막걸리를 한잔하며 서로 눈이 맞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불륜이 일어나는 건 양반입니다. 애초부터 불륜을 목적으로 산악회에 가입하는 여성들도 있기 때문이죠. 산악회에선 이성을 목적으로 오는 여성들을 산토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을 만나려고 접근하는 남성들을 산토끼 사냥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불륜을 목적으로 산악회에 들어온 여성들의 특징으로는 대부분 진한 화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들이 대부분 등산을 할 때는 따로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손을 잡고 내려온다고 하죠. 내려와 막걸리를 한잔하고 모텔에 등산복을 입은 채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산악회의 경우 1년 정도 지나면 거기 있는 회원들과 잠자리를 한 바퀴씩 다 돌아봤다고 할 정도로 산악회에서 불륜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5번째, 스크린 골프장. 이미 골프를 통해서 바람을 피우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스크린 골프장이 새로운 외도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야외에서 하는 골프장에 비해 폐쇄적이라 불륜을 저지르기 더 쉬운 환경입니다. 필드는 보는 눈도 많고 바깥이라서 아무래도 행동에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스크린 골프장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죠. 술 한 잔 곁들이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따로 갔다가 마음에 들면 함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같이 놀다가 마음에 들면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밖에서 라운딩을 나가려면 시간도 많이 써야 하고 돈도 많이 소비해야 하지만 스크린 골프는 비용 부담이 크게 없고 어두운 밤에도 할 수 있으니 시간의 제약 또한 없습니다. 처음엔 스크린 골프를 하면서 만나며 간도 보고 스킨십도 하다가 마음이 맞으면 필드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목적으로 아예 남녀의 짝을 맞춰주면서 술을 팔아 매출을 올리는 스크린 골프장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6번째, 노인정. 마지막은 60대 이상 유부녀들이 자주 불륜을 저지르는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혼 이혼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데에는 노인정 불륜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모든 노인정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노인정에는 불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문화센터나 복지관 등 가리지 않고 불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탁구나 사교, 댄스 등 주로 짝을 이뤄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불륜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인정에서까지 불륜이 일어난다고 하니 정말 어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없겠네요. 지금까지 유부녀들의 불륜 장소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트 주차장. 두 번째, 온라인 오픈 채팅방. 세 번째, 배드민턴 동호회. 네 번째, 등산로 입구. 5번째, 스크린 골프장. 6번째, 노인정. 사실 꼭 이런 장소가 아니어도 남자와 여자만 있으면 어떤 장소에서든 불륜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 말라고 뜯어말려도 불륜을 하는 사람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불륜을 저지릅니다. 반대로 불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가도 불륜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불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애초에 가지도 않습니다.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 그리고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평생 못 잊는 침대 위에서 끝내주는 여자의 특징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배우자와의 성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야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일로 몸이 천근만근일 때가 있죠. 이런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씻는 것도 귀찮을 정도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침대에 누워 바로 자고 싶은데 배우자는 목욕재개를 한 후 당신의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이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잠자리에도 괜찮을까? 여자의 경우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몰입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여자의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대화보다는 정신적인 대화로 해소가 되거든요. 마운트 올슨 대학교의 리사 해밀턴 교수의 실험 결과 여성의 경우 특히 우울과 불안은 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얻는 스트레스는 잠자리 만족도나 성기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민거리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과거에 했던 선택을 후회하는 등 우울과 불안을 느낄 만한 상황에선 여자의 잠자리 만족도가 줄었습니다. 잠자리 만족도뿐만 아니라 성기능이 약화되는 건 물론이고 잠자리 횟수까지 줄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잠자리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성기능이 확연히 약화됐습니다. 흥분도 잘 안 되고 몸이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문제는 쉽게 말해 돈 걱정이에요. 교통비, 카드값, 식대, 월세 등등 이것저것 계산하면 생활하기도 빠듯한 상황. 이럴 때 여자들에게 성관계는 중요 고려사항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남자는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성적 흥분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을 잊고자 잠자리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남자의 성욕도 떨어뜨립니다. 성욕을 관장하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죠.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남성의 성적 기능까지 약화시킵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하면 정신적 치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치유 효과하면 육체적인 효과를 떠올립니다. 통증 완화, 근육의 긴장 해소, 신진대사 촉진, 면역력 강화, 남성의 전립선 기능 강화, 심장병 예방 등등. 그런데 잠자리의 치유 효과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 효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완화, 자긍심 등등 정신적인 부분의 에너지가 순환되기 때문이죠. 잠자리의 치유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상대와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잠자리의 심리적 위안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배려가 담긴 잠자리여야 합니다. 파트너의 다정한 관심과 우호적인 에너지가 몸과 정신을 돌아 서로 교류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은 침대에서 여성은 아래에서 가만히, 남성은 위에서 열심히 즐기는 편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포레버가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의 66.8%는 상대방의 소극적인 자세와 지나치게 뻣뻣한 반응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여성의 41.3%는 상대방이 잠자리에서 혼자 즐기는 것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어요. 여성도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즐기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정원 행복한 성문화센터 대표에 져서 똑똑하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샤샤하라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침대에게 적극적이고 끝내주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평생 못 잊는 침대 위에서 끝내주는 여자의 특징 7가지. 1점, 감각을 터치한다. 침대에서 적극적으로 즐기는 여성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이건 실제로 배정원 대표가 상담하러 온 부부에게 내는 솔루션 중에 하나인데요. 움찔거리는 곳, 근육이 긴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공략할 곳입니다. 감각을 만질수록 예민해집니다. 어떤 부위를 자극하면 그와 연결된 신경말단에서 중추까지 길이 뚫립니다. 한번 뚫리면 원활해지죠. 절정을 한 번이라도 느낀 사람이 더 잘 느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의 감각을 일깨워 되살아나게 되면 잠자리할 때 더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2점, 시각적 감각을 깨운다. 배정원 대표가 제주도 건강성 박물관 관장으로 있을 때는 남성과 여성의 인형을 설치해두고 신체 감각 포인트를 LED 등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이마에 LED 등을 놓았는데 이는 시각적인 자극으로 뇌의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 정도로 그는 감각에 있어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시각적 이미지의 예시로 촉촉한 머리카락, 은은한 침실 조명, 유혹적인 실크 슬립 등입니다. 하지만 이 방 저 방 속 옷차림으로 다니면 익숙한 풍경이 돼버려 시각적 자극을 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진짜 자극이 필요할 때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남자들은 시각적 자극에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그의 시각적 감각을 제대로 일깨워주는 여자는 뇌리에 박혀 있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침대 위에서 끝내주는 여자는 야릇하고 섹시한 속옷이나 의상 등으로 남자의 시각적 감각을 끌어올려 성적, 흥분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재주가 있답니다. 3점 취향을 파악한다. 모든 남성이 하얀 레이스 속옷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호피 무늬를 좋아하는 타입이라면 화이트, 핑크 같은 속옷은 유치해 보일 수 있어요. 적극적인 여성이 되는 길은 파트너가 좋아하는 방식에 맞추는 겁니다. 향기 취향을 맞춰줘도 좋아요. 은은한 바디크림이나 향수를 이용해 자극을 유도하는 거죠. 이처럼 침대에서 적극적인 여자는 내 남자의 취향을 파악해 그가 좋아하는 방식에 맞춰줍니다. 4점 남자의 정신적 팜티지를 인정한다. 배정원 대표는 여자는 안락하고 포근한 공간에서의 잠자리를 꿈꾸지만 남성은 탐험 욕구가 더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잠자리할 환상적인 공간으로 아파트의 후미진 계단, 엘리베이터 안, 빌딩 옥상 등의 장소를 꼽기도 했어요. 영화 호프 스프링즈에서 남편의 팜티지는 공개적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었죠. 아내는 화들짝 놀라지만 시골 마을의 한 극장에서 시도했어요.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남편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원하는 아내의 진심을 알게 되어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중년이 되면 호르몬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내도 과거의 남편처럼 부부 생활을 주도하면 좀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5점 성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여자들 대부분은 성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경우 특히 첫 경험일 때는 좋았고 행복하다고 느낀 남자들에 반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여자들이 죄책감을 느낀 이유는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여자가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 등등 가족이나 학교, 사회 전반에서 여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성관계죄로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인해 해픈 여자로 보이면 안 된다는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쉬운 여자로 보이면 안 되는데 아직 확신도 안 가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자칫 해픈 여자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적인 것에 대해 죄책감이 심하면 아무래도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게 되는데요. 남들보다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심리로 인해서 그 욕구를 꾸역꾸역 억누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 적극적인 여자는 잠자리를 도덕적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잠자리를 한다고 해서 굳이 해픈 여자로 보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죄책감보다는 즐거운 기분으로 잠자리에 응합니다. 6점 성적 의사소통에 적극적이다.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음식 주문을 할 때 이것저것 상세하게 빼놓지 않고 주문을 합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 남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고 어떻게 해주는 건 싫은지, 어떤 자세가 좋은지 등등 이런 세세한 것들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의사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부끄러워서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남자가 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편이지만 성욕이 높고 적극적인 여자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잠자리에 임하거든요. 남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가만히 누워만 있는 소극적인 여자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자가 더욱 좋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7점 신체적 자극에 예민하다. 더 잘 느끼는 여자는 신체 감각이 상당히 예민한 편입니다. 유독 촉각이 예민해서 신체적인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단순한 스킨십에도 몸을 움찔하거나 과한 리액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체적인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더 잘 느끼는 거예요. 어떤 아자는 그 감각의 여운이 다음날까지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샤워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여자는 신체적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키스를 하거나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쉽게 욕망이 분출되기도 하죠. 혹시 키스를 하는데 관계를 맺을 때와 같은 소리를 낸다거나 가벼운 스킨십에도 몸을 움찔댄다면 그 사람은 강한 성욕을 숨기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평생 못 잊는 침대 위에서 끝내주는 여자의 특징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평생 못 잊는 침대 위에서 끝내주는 여자의 특징 7가지 1점 감각을 터치한다. 2점 시각적 감각을 깨운다. 3점
향을 파악한다. 4점. 남자의 정신적 팜티지를 인정한다. 5점. 성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6점. 성적 의사소통에 적극적이다. 7점. 신체적 자극에 예민하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양치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하는 약만 다를 뿐 치약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양치질 시 당연하게 사용하는 치약이지만 치과에 자주 가본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치과 의사들이 칫솔질을 하는 방법이나 칫솔 선택법에 대한 이야기는 해도 치약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의외인 것은 치과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양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칫솔의 사용법이며 치약은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치약을 쓰면 사람에 따라 단점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치과의사인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며 치과위생사 중에도 치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은 양치질을 왜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치아 문제의 주요 원인은 음식 찌꺼기 등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남아서 방치될 경우 세균이 합쳐져서 치석이라 불리는 플라그를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이 플라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칫솔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양치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치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치약 자체가 결과적으로 충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 사는 샐러리맨 키노시타 오사무 씨 가명 56세의 경우 치주질환 치료를 3년에 걸쳐 계속해왔다고 하는데요. 오사무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치질 방법을 지도받은 후 치약 선택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약을 써서 열심히 치아를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검사를 해보면 닦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치약의 사용이 결코 치주 질환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치과의사들은 치약에 대해 좋다, 나쁘다 등의 구체적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소아대학 치과병원의 한 의사는 치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치과의사들이 치약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닝 등의 미백 효과를 강조하는 치약은 대부분 연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를 악물거나 가는 경우가 많아 치근이 약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억센털의 칫솔이나 전동 칫솔로 있는 힘껏 이를 닦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닦는 상황에서 연마제 성분이 많은 치약까지 쓰게 되면 치근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보통 이를 닦는다고 하면 세제로 설거지를 하듯 치아 표면의 더러움을 몽땅 없앤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균은 칫솔로 확실히 닦기만 해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약을 일부러 사용할 필요는 없고 또 치약으로는 입냄새 예방 효과도 그다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입냄새의 근본 원인은 이뿐 아니라 내장이나 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주로 충치나 치주질환, 혀 백태, 타액량의 감소 등으로 입안이 건조해지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치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입냄새의 근본 원인이 사진 게 아니라 향수로 잠깐의 냄새를 없애는 것과 동일한 원리일 뿐입니다. 이렇듯 치약은 예상과 달리 연마제 성분으로 인해서 치근을 더 약하게 만들고 입 냄새 방지 효과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실 치약에는 약이라는 말이 붙지만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치과 질환 치료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치약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치약을 칫솔에 길게 짜서 사용하는 영상 매체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무의식 중에 접하게 되면 마치 치약을 많이 써야 풍부한 거품과 함께 양치질을 잘한 것 같은 개운한 느낌을 주게 마련이지만 사실 이런 영상들은 치약 제조사가 치약 사용을 부추기기 위해 고안한 마케팅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실제로는 치약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게 아닌 오히려 치아가 빨리 마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치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치아를 관리해야 할까요? 바로 소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치주 질환으로 이를 뽑고
보철을 하기도 하는 등 치과 질환으로 고생을 하던 한 70대 환자는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금을 사용한 뒤로 70대가 돼서는 오히려 전혀 치과에 갈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잇몸을 포함한 치주 질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소금으로 양치를 한다고 하면 굵은 소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치아를 마모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소금물을 활용해 이런 마모의 위험은 없애고 효능만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소금을 활용한 양치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일염이나 죽염, 암염 등을 컵에 넣고 물에 희석합니다. 농도는 진한 것이 좋다고 하니 충분하게 넣어주세요. 이후 칫솔머리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소금물에 담궈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소금물에 칫솔을 담궈 보관하면 칫솔모 소독 효과가 있어 양치 시 세균이 치아로 다시 옮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후 치아를 닦을 때에는 소금물이 잔뜩 묻은 칫솔을 털지 않고 그대로 이를 닦아줍니다. 이렇게 이를 닦으면 소금 덩어리에 잇몸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금의 소독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금물은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4일에 한 번 정도 다시 새로운 소금물로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 평생 사용해오던 치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찝찝한 느낌도 들다 보니 실천을 해보지 않았었는데요. 충치로 인해 치과를 자주 다니던 제 지인분은 이 방법을 접하고 치약을 끊고 소금 양치만 실천한 지 1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뒤로 매일 달고 살던 치통이 싹 사라지고 검진을 위해 가끔 치과를 방문해도 치아 상태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경우 1년에 적어도 2~3번은 치과 치료를 받던 분이라 저도 이 경험담을 듣고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네요. 소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주 이상 꾸준히 실천할 경우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 바로 지금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치아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많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